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가장 잘한 업적을 꼽자면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꼽을 텐데요. 시장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만났다는 속보들도 전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망이 정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선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이 한중일과의 만남으로 남북 경협주가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36% 상승을 하면서 2452.8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92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2% 하락을 하면서 848.9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06억 원 그리고 1,02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요. 0.01% 상승하면서 6,896.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 현재 0.01% 하락을 하면서 2,695.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3% 상승했습니다. 93.15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골드 함께 보시면 0.13% 하락을 하면서 1,311.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면요. 0.53% 상승했습니다. 71.5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7% 하락을 하면서 3,159.1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 종합지수는요. 0.44% 상승하면서 3536.14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4%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는 0.28%,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가 오늘 1.18% 상승하면서 427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은 0.50%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오스가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1,575억 원 거래 현재 되고 있습니다. 2위부터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3위는 비트코인, 그리고 4위는 에이다, 5위는 트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목요일마다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전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를 뒤흔드는 요인은 무엇이고 관련해서 향후 시장은 영향은 어떨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에 잠시 주춤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WTI가 3%나 급등하면서 배럴당 71.14달러에 마감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시장 영향과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신흥국 통화 가치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요. 각국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떤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로 이제
나와진 그런 문제들인데요. 터키를 비롯한 이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지난 1년 6개월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지금 급락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네. 이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급락 폭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요인 때문에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이 관련해서 좀 향후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전 세계적인 모든 이제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신흥국 쪽은 특히나 이제 해외 자본들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그런 이제 투자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 자체도 아직은 그런 이제 대상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신흥국들의 통화들이 이제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때문인데요. 이제 해당 국가들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외환 시장 쪽에서 어떤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경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들도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올해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이제 전망이 계속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달 6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90%를 상회하는 그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다시 3%대를 다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런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모든 이제 국가들이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약세와 이제 자본 유출이 일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자본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미국 국채 급등에 지난달 말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현재 지금 1,0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이제 뜻하는 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난달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급상승이 단기간에 급조정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원화 달러 환율은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간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6월 추가 금리 인상에 좀 촉각을 세워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와 관련된 국제 유가 이슈입니다. 우선 뉴스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화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한 이제 여파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다시금 급등세로 돌아선 건데요. 앞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당일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락의 어떤 포지션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나면서 거의 3%대에 달하는 급등세가 나온 그런 뉴스입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미국발 이슈에도 잠시 주춤하던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이 3% 급등이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한 부분인데 이 이슈가 현재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멘토님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이제 예상은 당연히 이란 핵협정 탈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큰 유가 공급에, 오일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다 해서 급등이 나올 거다는 예상을 반대로 이제 계기가 된 건데요. 사실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제 새벽 시간에 한 200틱이 넘는 그런 하방세가 나왔다 일시적으로 나온 그런 구간인데요. 제가 봐서는 어떤,
투자 세력들의 어떤 좀 휩소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해 보인다라고 보여졌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등세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유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어떤 분석으로 봐도 추가적인 상승의 기운이 아직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올라갈 거다. 결국은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란이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에서의 세 번째 3위에 해당하는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또 하락한 것 자체도, 감소한 것 자체도 유가 상승에 또 어떤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또 원유 재고 자체 220만 배럴의 어떤 감소가 온 것도 큰 영향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유는 좀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봐야 된다라는 멘토님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The news you know, the puppy your next door knows it too.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항상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네. 보통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내용이 있다시피, 네. 되게 보면 이 뉴스에 너무 민감한 애들 반응할 때 그때는 너무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는 옆집 강아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이제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뉴스는 물론 뉴스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뉴스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리포트든 어떤 영향들, 의견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너무 흔들리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좋은 또 어떤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가이드로 제가 내세워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뉴스 이외에 어떤 정보를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뉴스 이외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원문 뉴스가 번역이 되고 들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좀 차이는 있어요. 갭이 제가 봤을 때는 2시간에서 최대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항상 원문 뉴스를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외에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어떤 기업 분석이라든지 현재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실질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한 거지 막연한 어떤 소문을 듣거나 다른 어떤 재료를 찾는다는 건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든 그리고 시장이 현재 지금 흐르고 있는 성격, 어떤 유동성의 성격인지 아니면 어떤 재료적인 펀더멘털적인 성격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가이드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에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주셨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장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오늘장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지금 미국 시장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라 좀 빠르게 가겠는데요. 우선 S&P부터 살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일봉상 물론 연준의 통화정책이 목표치 2%를 점진적인 어떤 금리 인상 기조에 일시적인 어떤 상승 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했었죠. 지난주에. 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지표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증권 시장에, 주가 시장에 악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S&P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600선 그리고 2,580선대에 지지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여기가 지지가 강하게 되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2,700선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전략 드린 대로 아랫단에서의 눌림 매수, 지지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을 이뤄냈고요.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최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710선에서 2,720선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저항을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돌림 조정에 대한 그런 방어만 잘 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요. 현재의 만약에 눌림이 조정이 올 수 있다면 2,630선대까지 조정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현재 오늘 시장 현재 저가 지지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2,700선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스닥 봐드릴 건데요. 나스닥 마찬가지로 S&P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단기 6,870과 6,560의 어떤 박스 구간의 혼조 흐름이었다. 다만 지난주에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눌림이 오고 있었는데요. 조정의 추가적인 추격 매도보다는 제가 아랫단에서의 지지 매수 전략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드린 6,580선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지지를 했고요. 자, 6,580선대에서 지금 현재 6,900선대까지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저희 구간 여기서의 매수로 해서 저희 이익을 지금 많이 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S&P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열려 있고요. 단기 최대 7,000선대 회복 가능해 보입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반등에 따른 되돌림 조정 6,820선대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명심하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 알려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네. 골드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네. 달러 인덱스의 급상승 영향으로 해서 급조정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370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1300선대가 심리적인 어떤 지지대였고 1300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제가 전략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300선대 쪽에서의 어떤 지지 매수, 단기 반등을 위한 매수를 하셨다면 1320선대까지 정도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지금 그 구간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혼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골드는 하방의 압력은 가중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큰 조정세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시고요. 달러 인덱스가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그 틈을 타서 골드도 단기적으로 1330선대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 1300선대가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1280선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보시면 지금 혼조 흐름이 있어서 당장 매수다 매도다의 어떤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의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단기 반등 충분히 1325선대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는 꼭 달러 인덱스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동훈 멘토님과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다 체크해 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모두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저희 주성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잘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2018년도 글로벌 브랜드 상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이 66곳이나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어떤 기업이 랭크가 됐고 중국 브랜드 파워의 급성장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전자결제 시장에 첫 외자 기업이 등장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중국 시장에 발을 내딛었고 현재 중국 전자결제 시장 흐름은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이제 이슈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전일장 중국장은 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의 제재에 대한 어떤 가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이미 성공리에 마쳤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동 카드를 또 꺼내놓으면서 이 긴장감,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 우상향하는 꼬리를 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너무나도 걱정스럽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성민 멘토님과 함께라면 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기사 요약본을 아까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브랜드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이 브랜드 강국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 내 상표 등록이 급증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의 혁신 의식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이터 자료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1분기에 중국의 상표 등록이 한 83% 정도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 내 혁신 의식이 정말 높아지면서 이 브랜드 가치가 어디까지 날로 성장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표 등록 신청은 전년 대비해서 83% 성장을 했지만 이제 온라인 신청권은 이거보다 더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 전체 88%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쪽에서도 역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 올해 1분기 이 상표 등록 신청 건수는 이제 153만 건 정도 되는데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중국의 유효 등록 상표 등록수가 이 3월 말 기준으로 이 1,600만 1,000건에 달해서 이 세계 1위 수준을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국 다음으로 이 중국이 이 브랜드 지위를 더 호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브랜드력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 세계 500대 브랜드 내에서 중국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좀 속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또 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일단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투자가 역시 좀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T로 불리는 이제 정보기술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이제 전통주, 이 마오따오주라고 불리는 이 전통주 분야 브랜드도 이 가치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세계 500대 브랜드 순위에 보면 이제 2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2008년에 6등에서 이제 2위까지 순위를 바짝 끌어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업체인 이 브랜드 파이낸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8년도 5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이제 부동의 1위 미국과는 격차가 좀 크지만 이 중국은 이 뒤를 바짝 이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런 유럽연합권,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일본, 이어서 이제 2등으로 이제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로는 3% 내외 아주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아직 15%까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 속도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까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독일과 프랑스, 영국보다도 더 상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좀 중국의 브랜드 파워가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든든한 내수 시장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브랜드의 성장력은 이 정부 정책으로 좀 밀어주면서 아무래도 키워주고 있는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13억 인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막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제 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샤오미 뭐 이런 내수 브랜드에서 이 갈목할란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기반한 이 경쟁력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이죠. 이 위챗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사용자 수만 지금 한 4억 명을 훨씬 돌파를 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톡 사용자 수가 한 4,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한다 그러면 한 10배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 성공리의 이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소개를 잠깐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중국 내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 파워가 높은 업황 종목군 섹터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상은행권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100위권 중에 6군데 정도나 이제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 건설, 전력 등의 이 국유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까 못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내수 시장의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에 지금 외자 기업이 첫 번째로 출자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뉴스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기사를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하는 첫 외자 기업이 이제 등장했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지난 2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영국의 외환 서비스 전문 기업인 이 월드퍼스트로부터 이 결제 대행 시스템 이 업무 자격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국계 기업이 중국 전자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사례가 꼽히고요. 이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은 사실 막대한 그런 시장 성장력 잠재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외자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금융시장의 개혁을 다방면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은 이 외자 전자결제 기간의 진입 규칙 및 관리 감독 요구를 명확히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열린 보안 포럼에서요. 이 시 주석도 그렇고 이강 인민은행 행장 역시 이 결제 기간의 시장 진입을 제한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 외자 기업이든 내자 기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제 금융시장의 이 내자, 외자, 이제 혁신적 경제 구도를 가속화시키면서 보다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내에 있는 자국 이 전자결제 기업 같은 경우에 좀 긴장감을 느끼지도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중국의 좀 전자결제 시장은 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나요? 일단 그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은행기관 모바일 결제 금액이 이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경 4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제3자 결제기관 모바일 결제 금액도 하나로 계산을 또 해보니까 1경 3천조나 되는 또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2010년도에 결제 업무 허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이 중국의 결제 이 시장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지불 청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또 따르면 2017년 중국 내 은행 기관의 모바일 결제 업무가 46%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는 375억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결제 금액 수준으로 보면 이 퍼센테이지가 한 28% 정도 되고요. 이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한 3경 정도, 이제 위안화로 했을 때는 202조 원 위안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은행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제3자 결제 기간 이 처리한 이 모바일 결제 그 업무도 한 2,300억 건으로 상당히 가파른 그런 결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확장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짚어보면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멘토님이 우리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을 항상 얘기할 때 사자성어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자성어는 기호지세입니다. 기호지세, 네, 어떤 뜻으로 풀이하면 될까요? 일단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미 시작한 일이라 이제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미 중국은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개혁, 개방의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 잘못된 것을 또 고쳐나가고 잘 되는 것은 더 키워나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이 소재로 삼아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호지세 형국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에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좀 멀리하고 오히려 중국 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플라이일이 가속화되는 이 순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 꾸려보는 시간이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 또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요? 예, 오늘 제가 좀 같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볼 회사는 이 전자결제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그만한 기업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심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성망예첩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업황은 통신업, 그다음에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의 제조의 업황에 속해 있지만 이 중국 내 ICT 정보통신 기술에서 선두주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그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가볍게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이제 결제, 동영상 정보를 운용해서 이제 스마트 통신과 이 커뮤니티 업무를 동시에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디까지 성장세가 일어날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뽀지 응용 업무 등에서 꾸준하게 선두 주자를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G 시대를 넘어서서 5 시대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사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동기 대비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비교를 하다 그러면 이 심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벤처 기업들, 아직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불안정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폭이 좀 소폭 이제 개선이 되어 가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런 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엠포스 이 선두 주자를 매출 선두 주자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5대 구구 윤행하고 12개의 이능, 그다음에 제3자 지불 운행사 등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성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망예첩, 이 이름도 사자성어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좀 조그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기업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한국 돈으로 시가총액을 제가 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5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음봉 나올 때만 철저하게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제가 5일선 밑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이항 매수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매수가를 좀 낮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접근을 가볍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와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전자결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좀 현금 사용량을 줄였는데 멘토님도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페이를 좀 많이 쓰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갑을 좀 두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전자결제 시장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시발점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불어오고 결국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역시 주가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좀 우리 아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목표
목표가를 보면 좋겠는데요. 네,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아래에 음봉 나올 때 조정 들어올 때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손절가는 제가 이 20선으로 좀 한번 가볍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고점까지 한 25까지만 가볍게 좀 보면서 이 단기적인 대응으로 가능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지금 악재를 한번 맞고 이제 추세를 한번 돌려놨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중장기 관점에서는 추세를 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망 예첩에 대해서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주성민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짚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북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팀에는 어떤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페이스북의 해당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직접 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무기업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새로운 뉴스가 나온 대로 저희 코인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페이스북이 창사 15년 만에 이제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 인사 이동을 단행하면서 블록체인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평소에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표명을 했었는데 다른 신규 사업처럼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조금 키워나갈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뉴 플랫폼 인프라 부서 산하의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을 꾸렸는데 이 페이스북 메신저 책임자가 바로 데이비드 마커스인데 이분을 이제 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서는 증강현실, AR, 그리고 VR, 가상현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미래 기술을 총괄하는 팀인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죠. 이게 창사 이래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인 만큼 아무래도 어떤 멤버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나요?
네, 일단 출발은 12명 소수 정예로 출발했는데요. 일단 팀장을 맡은 마커스 같은 경우는 4년 전 페이팔의 그 부사장을 맡아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지난해 12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이사회 멤버로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인스타그램 제품 담당 부사장인 케빈 웨일과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인 에버링햄도 블록체인 팀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힘을 더하게 됐고요. 기존 임원들이 속속 그렇게 블록체인 팀에 새로 합류함으로써 좀 주력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코인 광고를 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좀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네, 약간의 부정적 입장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추세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만약에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빠르게 좀 단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조직 개편이 케임브리지 데이터 유출 사건이 페이스북에서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 지난 미국 대선에서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카를 통해서 이용자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된 그런 폭로를 이제 받아서 휩싸여서 폭로설에 좀 내부적으로 곤란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쇄신을 하면서 긍정적인 바람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것이지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코인을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이제 페이스북이 아직 블록체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게임 디지털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템 교환 여러 가지 워낙 영역에 확장할 게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특정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부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동안 덩치를 키워왔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도 이렇게 좀 키워나갈 것을 비슷한 전략을 갖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그다음에 오큘러스 등 세 곳의 그 거대 기업을 이제 포함해서 50개 이상을 M&A를 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키워왔는데요. 블록체인 사업도 이와 비슷하게 좀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회사를 흡수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블록체인 회사들이 많아서 M&A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페이스북이 이제 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다라고 또 점치고도 있는데 이미 이제 2009년에 크레딧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서비스를 진행해서 이 아이템, 게임 내 그 물품 구매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 코인 발행보다는 여러 영역에 지금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행보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잘 분석해 봤습니다. 자, 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좀 심플하게 정해봤습니다. 네. 블록체인 사업에 도전하는 공룡 기업들. 네, 블록체인 사업에 도전하는 공룡 기업들 대표적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페이스북이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거장들의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페이스북도 진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의 세계 2위 회사가 오라클인데 이 오라클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속들이 전해질 것 같고요. 또 정대선 현대 BSMC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HDAC을 이달 중에 메인넷을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HDAC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건설과 중공업, 유통 등에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반적으로 큰 기업들이 기존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전망은 전망이고 이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예측은 있어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충분은 좋은 대로 받아들이되 또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바람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암호화폐를 운영했는데요. 가상 게임 내에서 이제 물품 구입이나 이렇게 아이템을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크레딧이라는 암호화폐를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머니와 비슷한 그런 종류인 거죠?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 우리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 화요일날 이제 트론에 대해서 기업 분석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트론의 마케팅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먼저 트론의 마케팅을 좀 보면요.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트위터나 방송 출연을 통해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죠. 1월 7일에 이제 트론을 기반으로 한 게임 트론 더그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트론으로 강아지를 구매하고 키우는 게임 이런 것들을 또 접목을 했고요. 알리바바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 기술팀이 이제 트론에 합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치프였던 데이터 채굴 전문가 자오홍이 이제 트론 팀에 합류를 했고, 그가 이제 주로 전반적인 블록체인 구조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이 이제 1천만 사용자가 넘는 중국의 그 페이어 앱과 연동을 해서 그 앱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트론 오피스를 오픈하면서 또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구피아 오바이크, GSC 등과의 파트너십도 체결을 해서요. 앞으로 트론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의 앞으로도 호재성이 또 많은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처음에 1, 2단계는 2020년까지 홍보 및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즉 콘텐츠 제공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으면 1대1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2020년까지 이제 개인 콘텐츠 창작자가 고유의 토큰을 ICO를 진행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이제 2021년부터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체 코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줄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5, 6단계에서는 2023년부터 게임 제작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트론 트래픽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게임 제작 등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지금 진행할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공자들이 각자의 고유 토큰을 발행하는 점은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과 좀 비슷하지만 이더리움보다 더 탈중앙화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타깃 시장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중개자의 그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환원을 함으로써 좀 더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 과도한 SNS 홍보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좀 스캠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크립토 코인 뉴스는 이제 어떤 언론 매체인데 여기서 암호화폐가 이제 트론 백서가 IPFS와 파일코인의 백서를 표절한 사실이 또 한 커뮤니티 통해서 적발이 됐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론 코인 상승세에 좀 꺾이는 그런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 SNS 너무 활발하게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게시하고 저장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도 약간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트론을 보고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론 계속해서 지금 요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발행을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잠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꺾였을 때 같이 좀 꺾이긴 했지만 다시 요새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트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지금 스캠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스캠설이 어떤 일인가요? 아무래도 SNS 홍보 전략이 이제 SNS 자체가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홍보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실, 허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론도 이런 뭐 계획들이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옳은 정보인지 신뢰가 갈 만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나왔고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보통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한 번씩 그 코인 개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주 소통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게 과연 맞는 소리인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사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있는 부정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도 코인 이슈 분석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추진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번호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